한강의 차가운 강바람이 다리 밑 어둠을 휘저었다. 거대한 교각은 도시의 소음을 묵묵히 견디는 거인의 다리 같았고, 그 아래는 세상의 빛과 온기로부터 소외된 작은 왕국이었다. 이곳은 12살 이진우와 10살 이서준 형제의 집이자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였다. 눅눅한 흙 냄새와 매캐한 자동차 매연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두 아이는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의 행사액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형 진우는 동생보다 한 뼘 정도 더 컸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의 혹독함을 아는 자의 그늘이 얼굴에 어려 있었다. 동생 서준은 형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낡고 해진 가죽 주머니를 마치 보물처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목표물이 나타났다.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검은색 세단. 서울의 밤을 배경으로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 차는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압감을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저 차의 주인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거물, 대한건설의 최태석 회장이었다. 진우는 지난 몇 주간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마침내 차가 다리 밑을 통과하는 순간 진우는 서준에게 고개를 까딱였다. 그것은 약속된 신호였다. 서준은 품에서 깡통 여러 개를 엮어 만든 줄을 꺼내 도로를 향해 잽싸게 던졌다. 깡통들이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요란한 소음을 만들어내자 운전기사의 신경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노려 진우가 망가진 장난감 자동차를 도로 중앙으로 굴려보냈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최고급 세단은 타이어가 타는 냄새를 풍기며 장난감 자동차의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다. 모든 것이 진우가 계산한 대로였다.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 운전자의 반응 속도와 차량의 제동 거리까지 고려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충돌은 피했지만 갑작스러운 급정거는 차 안에 앉아있던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잘 빠진 구두가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려섰다. 한 치의 구김도 없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최태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눈으로 어둠 속에 서 있는 두 아이를 쏘아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짓이냐? 이 버러지 같은 놈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도 진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동생 서준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아이는 두려움 없는 눈으로 최태석을 똑바로 마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회장님의 차가 저희의 유일한 집을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그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당돌해서 듣는 이의 실소를 자아낼 정도였다. 최태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표정은 이제 순수한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보상 내놈들 같은 길거리 쓰레기들에게 내가 왜 보상을 해야 하지? 너희 부모는 어디서 뭘 하길래
이따위 짓이나 가르친 거냐. 그는 일부러 아이들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말을 골라서 내뱉었다. 그 순간 서준이 형의 등 뒤에서 불쑥 고개를 내밀며 외쳤다. 우리 아빠 욕하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최태석은 그 작은 저항에 더욱 심기가 뒤틀렸다. 그는 위협적으로 아이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치켜들었다. 그의 손이 진우의 뺨을 향해 날아가는 찰나 다급하게 움직이던 서준의 품에서 낡은 가죽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머니의 끈이 풀리며 안에서 작고 검은 물건 하나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새였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나무새는 최태석의 비싼 구두 옆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덩그러니 놓였다. 그 순간 최태석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은 듯 멈추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나무새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감정의 폭풍은 너무나도 순간적이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다. 경멸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과거의 편린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미세한 균열은 곧이어 더 깊고 차가운 분노에 가면 뒤로 완벽하게 숨겨졌다. 그는 자신의 순간적인 동요를 감추기 위해 더욱 난폭하게 행동했다. 이딴 쓰레기는 당장 치워. 최태석은 고함을 지르며 구둣발로 나무새를 걷어찼다. 나무새는 힘없이 교각 기둥에 부딪힌 뒤 어둠 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마치 오물을 던지듯 지폐 몇 장을 아이들 발치에 뿌렸다. 이거나 먹고 꺼져.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딴 장난을 치면 너희 둘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마. 협박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 올라탔다. 차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검은 세단은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매캐한 배기가스와 아스팔트 바닥에 흩뿌려진 몇 장의 지폐, 그리고 깊은 침묵뿐이었다. 진우는 동생이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폈다. 서준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꾹 참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 나무새를 소중하게 주워들었다. 아이들은 최태석이 던져준 돈을 챙겨 다시 다리 밑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감도 굴욕감도 없었다. 오직 계획의 첫 단계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비장함만이 감돌았다. 진우는 동생이 먼지를 털어내고 있는 나무새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과거의 단서이자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약속의 증표였다. 한편 빠르게 한강 다리를 벗어나는 세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최태석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보았던 작은 나무새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조악하고 낡아빠진 물건이 왜 이토록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잊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다 가라앉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날카로웠다. 김 실장,
잠시 후 운전석에서 낮은 대답이 돌아왔다. 네, 회장님. 최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 무심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아까 그 꼬마 녀석들 뒷조사 좀 해봐. 어디서 굴러먹던 것들인지 아주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처리해. 그의 마지막 말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성벽과도 같은 담장 너머의 거대한 저택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로 만들어진 정교한 무덤처럼 밤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진 남자, 글로벌 기업 넥서스 그룹의 이강민 회장이 사는 곳이었다. 그의 부는 한 국가의 예산을 초월했지만 그가 가진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이강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언제나처럼 악몽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발소리조차 삼켜버리는 두꺼운 양탄자를 밟고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심장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야경은 그의 텅 빈 눈동자에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서재 벽 한가운데 걸려있는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와 그의 곁에서 천사처럼 미소 짓고 있는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다. 10년 전 빗길 교통사고라는 이름으로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아내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그날 이후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한낱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무력한 남자에 불과했다. 이 거대한 저택의 모든 공간, 모든 물건에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매일 밤 그를 고문하는 달콤한 독이었다. 그는 아들들의 방을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책상 위에는 읽다 만 책이, 침대 위에는 아이들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이강민은 서재로 들어가 거대한 원목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 보안 단말기가 희미한 빛을 발하며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그는 기계적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전 세계 넥서스 지사에서 올라온 수십 개의 보고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시장 동향, 경쟁사 분석, 신기술 개발 현황. 그것들은 그의 제국을 유지하는 톱니바퀴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숫자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보고서들을 무미건조하게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기타 특이사항. 항목에 올라온 짧은 보고서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한건설 최태석 회장의 차량이 한강 다리 밑에서 2명의 거렁뱅이 소년들에 의해 멈춰 섰다는 지극히 사소하고 가십거리도 안 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팀 요원은 아이들의 이례적인 대담함과 최 회장의 과민한 반응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사건. 그러나 이강민의 동물적인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최태석, 그는 한때 이강민이 가장 신임했던 오른팔이었으나 10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직후 자신의 사업을 분리하여 독립했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강민은 언제나 그의 야망 뒤에 숨겨진 서늘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 자가 왜 길거리 아이들에게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인가. 이강민은 보고서를 확대했다. 아이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가 눈에 들어왔다. 12살, 10살 남짓. 다부진 체격의 형과 그 뒤에 숨어있던 동생. 평범한 거렁뱅이라고 하기에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대담했다. 그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년간 재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민혁 실장. 지금 즉시 내 서재로. 호출이 끝나기 무섭게 서재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에 박민혁이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넥서스 그룹의 보안 총괄 책임자이자 이강민이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는 충복이었다. 박민혁은 이강민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목표물을 발견한 사냥꾼의 눈빛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강민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보안 단말기 화면을 가리켰다. 박민혁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화면에 떠 있는 보고서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보고서를 다 읽은 박민혁이 고개를 들자 이강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의 질문에 박민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최태석 회장의 성격상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과민 반응은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이강민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이 아이들을 찾아 넥서스가 가진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해 위성, 감시 카메라, 인적 네트워크,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을 써서 이 아이들을 찾아내. 그의 명령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박민혁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회장님께서 무언가 짐작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의 질문에 이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과 지독한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아무것도. 그냥 불쾌한 느낌이 들어서일 뿐이야.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감추며 말했다. 최태석이 먼저 아이들을 찾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가 이 일에 대해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은 위험해질 수 있다.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게. 세상은 넥서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을 남기고 박민혁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서재를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자
서재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강민은 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니, 정확히는 사진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두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헛된 희망일지도 모른다. 또다시 자신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잔인한 망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는 주먹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머리를 차갑게 식혀주었다. 10년 동안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 하나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것이 희망이든 절망이든 그는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다. 잠자고 있던 사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침묵의 폭풍이 서울의 밤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의 세단이 떠난 후 한강다리 밑의 어둠은 이전보다 더욱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이들의 당돌함이 아니었다.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낡아빠진 나무새의 형상이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먼지 아래 묻어두었던, 결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편린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 대한건설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의 발 아래 놓인 정복의 증거였지만 오늘따라 그 풍경은 위태로운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안이 설정된 특수 회선을 통해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건너편에서 거칠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 사장입니다. 그는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그림자. 법에 손길이 닿지 않는 어둠의 해결사였다. 최태석은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처리할 일이 생겼다. 꼬마둘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늘 밤 내 차를 막아 세운 놈들이다. 아주 조용히,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치워버려. 필요한 건 얼마든지 지원하지. 전화기 너머의 백 사장은 잠시 침묵했다.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극단적인 의뢰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의뢰인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이 바닥의 룰이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모든 것을 원래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최태석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더러운 피를 닦아내듯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같은 시각 진우와 서준은 이미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떠난 후였다. 진우의 동물적인 직감은 그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최태석의 눈빛에 서려 있던 섬뜩한 살기를 그는 잊지 않았다. 그들은 최태석이 던져준 돈으로 낡은 옷가지를 몇 벌 사고 허기진 배를 채운 뒤 복잡한 도심에 미로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은 이제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백 사장의 부하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다리 밑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들은 주변 노숙자들을 협박하며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두 아이를 삼키려는 거대한 어둠의 입과 같았다. 진우는 서준의 손을 꼭 잡고 인파로 북적이는 남대문 시장에
후미진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시장에 소음과 뒤섞인 냄새.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은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추격자들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들을 뒤쫓았다. 진우는 시장 상인들의 동선과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그는 과일 좌판을 일부러 넘어뜨려 혼란을 야기하고 그 틈을 타 서준과 함께 좁은 건물 사이의 틈으로 사라졌다. 숨을 헐떡이며 낡은 건물의 비상계단을 기어오른 형제는 옥상에 다다랐다. 탁 트인 공간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들에게는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아래쪽 골목에서 그들을 찾는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진우는 옆 건물의 옥상을 가리켰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아슬아슬했다. 진우는 서준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할 수 있지, 내가 먼저 뛸게. 진우는 망설임 없이 도움닫기를 하여 어둠 속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은 가볍게 포물선을 그리며 반대편 옥상에 안전하게 착지했다. 그는 뒤를 돌아 서준에게 손짓했다. 서준은 잠시 공포에 질렸지만 형의 믿음직한 눈빛을 보자 용기가 솟았다. 아이는 품에 안은 나무새를 다시 한번 꽉 쥐고 형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뛰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길거리의 아이들이 아니라 도시의 협곡을 넘나드는 날렵한 맹수였다. 한편 넥서스 그룹의 심장부에 위치한 통합보안관제실은 차가운 기계음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CCTV 화면과 위성지도, 데이터 분석 그래프가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있었다. 박민혁은 지휘관처럼 중앙에 서서 팀원들이 보고하는 정보를 종합하며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그의 명령은 짧고 명확했다. 한강다리 주변 CCTV 영상. 3시간 전으로 돌려서 아이들 인상착의와 가장 유사한 개체 전부 필터링해 안면 인식 시스템 가동하고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시작해 그의 지시에 따라 전문가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넥서스의 슈퍼컴퓨터를 통해 분석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요원이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다리에서 약 5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아이들이 포착됐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인상착의는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박민혁은 즉시 그 화면을 중앙 스크린으로 전송시켰다. 흐릿한 영상 속에서 진우가 서준에게 빵을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남루한 행색과 달리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서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다. 이동 경로를 추적해 서울시의 모든 교통관제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요청한다.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 박민혁의 팀은 아이들의 흔적을 쫓아 디지털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남대문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지만 복잡한 시장 안에서는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다. 아이들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바로 그때 다른 쪽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실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태석 회장의 동선을 분석하던 중 그가 비공식적인 통화 기록을 남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신자는 백현상, 별명 백사장, 지하세계의 해결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보고에 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최태석이 단순히 아이들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박민혁은 즉시 이강민 회장에게 직통으로 연락했다. 회장님, 최태석이 움직였습니다. 백 사장이라는 자를 고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돌아온 이강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강철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자네의 판단에 맡기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확보해. 필요하다면 현장팀을 투입하는 것을 허가한다. 다시 추격의 현장. 옥상을 넘나들며 겨우 추격자들을 따돌린 진우와 서준은 버려진 재개발 구역의 한 폐건물에 몸을 숨겼다.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은 두 아이는 지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준은 두려움에 떨며 형에게 물었다. 형, 저 사람들은 누구야? 왜 우리를 쫓아와 진우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몰라. 하지만 괜찮아. 형이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들의 휴식은 길지 않았다. 폐건물 바깥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백 사장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던 것이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퇴로는 차단되었다. 아이들은 건물 가장 깊숙한 곳으로 뒷걸음질 쳤다. 막다른 길이었다. 그들 앞에는 녹슨 철문 하나만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박민혁의 관제실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아이들의 예상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폐건물입니다. 하지만 백 사장의 조직원들 또한 그곳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5분 안에 접촉이 예상됩니다. 박민혁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헤드셋에 대고 외쳤다. 알파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목표는 아이들의 신병 확보다. 저항이 있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압하라.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밤의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데 익숙한 넥서스의 최전개 보안 요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 지점 GPS 화면에는 아이들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녹색 점과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개의 붉은 점이 아슬아슬하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과의 싸움. 어둠 속에서의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폐건물의 낡은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찌그러졌다. 거구의 사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손에 들린 둥이는 어둠 속에서 위협적으로 번뜩였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서준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이가 부서져라.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사내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뻗치기도 전에 그들의 등 뒤에서 섬광과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들처럼 일사불란하게 백 사장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비명 소리조차 제대로 터져 나오지 않았다. 전기 충격기의 스파크 튀는 소리와 둔탁한 타격음이 몇 차례 울렸을 뿐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아이들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어떠한 위협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민혁이었다. 그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괜찮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를 데리러 왔다. 진우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또 다른 종류의 위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동생의 품에 안겨 있는 나무새를 힐끗 쳐다보았다. 박민혁은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우리는 너희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버지라는 단어에 두 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막연한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었다. 박민혁은 더 이상 다그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했다. 그의 부하들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깨끗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아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몸의 긴장을 풀었다. 아이들은 검은색 SUV 차량에 태워졌다. 거리의 더러움과 추위와는 완전히 격리된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이었다. 차는 소리 없이 밤의 도시를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준은 여전히 품에서 나무새를 놓지 않았고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가늠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철문 앞에서 멈췄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저택과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며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이 살던 다리 밑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상이었다. 박민혁은 아이들을 이끌고 저택의 현관으로 향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부신 샹들리에에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과 슬픔이 깊게 새겨진 얼굴.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강인한 기품을 지닌 남자. 이강민 회장이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10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아들들의 모습. 비록 남루한 행사액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를 꼭 닮은 눈매와 자신을 빼닮은 다부진 인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간과 낯선 남자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강민은 아이들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시선은 서준의 손에 꼭 쥐어진 작은 나무 새에 닿았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오래전 큰아들 진우의 생일에 직접 깎아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의 목이 메어왔다.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진우야, 서준아.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진우의 몸이 움찔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지만 기억 저편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울림이었다. 이강민은 서준이 들고 있는 나무 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새. 아빠가 만들어준 것. 기억나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너희들의 보물이라고 했잖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라는 단어와 나무새의 형상이 진우의 머릿속에서 강력한 반가쇠가 되어 잊혔던 기억의 빗장을 부셔버렸다. 그의 눈앞에 파편적인 영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와이퍼의 처절한 움직임, 그리고 마주오는 트럭의 눈부신 헤드라이트, 옆자리에서 들려오던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와 인의 비명으로 바뀌던 그 끔찍한 순간의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빗속에서 차를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표정하고 차가운, 마치 악마와도 같았던 그 얼굴. 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의 입에서 이름 하나가 터져 나왔다. 최태석 부사장님. 그 당시 최태석은 넥서스의 부사장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그 사람이 우리 차를 밀었어요, 엄마가. 진우의 외침은 천둥처럼 저택의 로비를 울렸다. 이강민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에 끔찍한 깨달음과 심장을 까맣게 태워버릴 듯한 지독한 분노였다.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복이 저지른 계획된 살인이었다. 최태석이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아들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이강민은 무너져 내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두 아들을 품에 끌어 안았다. 1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아들들의 하지만 그 기쁨은 배신감과 복수심에 대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피눈물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더욱 굳세게 껴안으며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죽은 아내의 영혼에게 맹세했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이제 복수를 맹세한 왕의 분노로 변모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가 이제 모든 것을 되찾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왔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그 막을 올리고 있었다. 이강민의 저택에 아침이 찾아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침은 절망의 잿빛이 아닌 희미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진우와 서준은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의 무늬와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은 아직 현실감이 없었지만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지난 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기억의 파편들은 아이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강민의 가슴에는 지워지지 않을 복수의 낙인을 새겼다. 그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태석을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최태석은 이미 거대한 부와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법보다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힘이 필요했다. 이강민은 저택 지하에 위치한 그의 비밀 작전실, 체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넥서스 그룹의 회장실보다 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오직 그와 박민형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서울의 지도가 3차원으로 펼쳐져 있었다. 이강민이 손짓하자 지도 위에 대한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붉은색 데이터로 떠올랐다. 그는 박민혁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용암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최태석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빼앗아야 한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먼지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의 선언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완전한 파괴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박민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강민의 분노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넥서스의 모든 자원과 인력은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일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세계를 움직이던 거대 기업 넥서스는 한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 기계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쟁터는 법정이 아니라 돈과 정보가 지배하는 비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최태석의 자금줄을 옥죄는 것이었다. 넥서스 그룹의 금융 전문가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한건설의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들은 대한건설의 주요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는 은행과 투자사들의 부실 채권을 비밀리에 매입했다. 최태석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제국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씩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보전이었다. 넥서스의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사이버 보안팀은 대한건설의 철벽 같은 서버에 조용히 침투했다. 그들의 목표는 최태석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불법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뇌물장부, 비자금 내역, 정관계 로비 자료. 그들은 최태석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복수의 체스판에서 진우와 서준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킹의 조각이었다. 이강민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고의 아동심리 전문가를 불렀지만 동시에 그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단서들을 조심스럽게 이끌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이강민은 아이들과 함께 저택의 온실을 거닐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야, 혹시 그날 이후로 최태석에 대해 기억나는 거라도 있니?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다. 진우는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기억을 되짚는 것은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돕고 싶었다.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진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하실. 맞아요. 최태석 아저씨는 아빠 몰래 항상 별장의 지하실로 갔어요. 그곳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파나마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파나마, 그 단어 하나가 이강민의 뇌리를 스쳤다. 그것은 최태석의 비자금, 은닉처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만 있다면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었다. 서준 역시 형의 말에 힘을 보탰다. 아이는 잃어버린 기억 대신 지난 몇 년간 길 위에서 살아남으며 터득한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아저씨, 자기 차를 막았을 때 우리를 본 게 아니라 제 손에 있던 이걸 봤어요.
서준은 품에서 나무새를 꺼내 보였다. 이걸 보고 아주 잠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의 말은 최태석의 심리적 약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나무새는 그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아이들의 기억 조각들은 흩어져 있던 퍼즐을 맞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이강민은 박민혁에게 즉시 파나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최태석을 무너뜨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마침 최태석은 자신의 필생의 역작,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건설하는 초호화 주상복합 센츄리 팰리스의 준공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태석의 성공과 오만함의 정점을 상징하는 이벤트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거물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 이강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태석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무대를 그의 파멸을 위한 처형대로 만들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민혁에게 명령했다. 센츄리 팰리스 파티에 초대장을 구해오게. 우리 세 사람. 그날 파티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 될 테니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최태석을 향해 촘촘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넥서스는 대한건설의 주가를 폭락 직전까지 몰아넣었고 그의 비자금 계좌는 동결될 준비를 마쳤다.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담은 모든 증거들은 세상에 공개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석은 자신이 곧 맞이할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왕의 체스판 위. 상대의 킹은 이제 외통수에 몰려 있었다. 센츄리 팰리스의 연회장은 부와 권력의 결정체처럼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의 얼굴 위로 금가루처럼 흩뿌려졌고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와 성공에 대한 야망이 뒤섞여 맴돌았다. 이곳은 최태석이 자신의 제국을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 만든 오만함으로 지어진 신전이었다. 오늘의 주인공인 최태석은 신전의 주인답게 위풍당당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찬사와 아첨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황제처럼 행동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그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의 죄악은 10년이라는 시간의 먼지 아래 완벽하게 묻혔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성공 신화를 연설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파티의 흥겨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갑작스러운 침입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고 음악이 멎었다. 연회장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가운데 선 남자는 죽음의 심연에서 돌아온 왕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고통의 흔적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강민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에는 더 이상 길거리의 아이들이 아닌
잘 재단된 정장을 입은 두 명의 소년이 서 있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다. 저 아이들은 분명히 자신이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그 녀석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남자는 자신이 배신하고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과거의 주군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상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강민은 그 어떤 소음도 없는 연 회장을 가로질러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모두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얼어붙은 최태석의 옆에 서서 그의 손에서 마이크를 조용히 빼앗았다. 그리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지만 오직 최태석 한 사람을 겨냥하여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연 회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강력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대한건설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성공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강민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최태석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홍보 영상이 흐르던 연 회장 전면에 거대한 스크린들이 일제히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는 대한건설의 주식 시세표가 떠 있었다.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주가는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대한건설, 대규모 공매도 공격에 주가 폭락, 넥서스그룹, 대한건설과의 모든 거래 중단 선언 같은 긴급 속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최태석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붕괴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강민이 손짓하자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최태석이 지난 10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와 그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된 불법 로비 통화 녹취록이었다. 연 회장에 있던 몇몇 거물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배의 침몰에 함께 휘말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최태석 회장이 말하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부부패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죠. 이강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바로 배신과 살인입니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연 회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최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당장 꺼.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스크린에는 10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 영상이 3D 시뮬레이션으로 복원되어 나타났다. 빗길을 달리던 차, 갑자기 측면을 들이받는 거대한 트럭, 그리고 사고 직후 차 밖에서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바로 젊은 시절의 최태석이었다. 영상과 함께 당시 차 안에 있던 아내의 핸드폰에서 기적적으로 복구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여보, 괜찮아요, 아이들은? 하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 뒤로 차 밖에서 들려오는 최태석의 냉정한 목소리가 연 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수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제 모든 것은 제 것이 될 테니 편히 가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마지막으로 화면은
서준의 손에 들려 있던 것과 똑같은 피에 젖은 작은 나무새에 사진을 비추며 멈췄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태석은 무대 위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왔다. 그의 오만함, 그의 제국, 그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가 저지른 단 하나의 죄악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다. 연 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넋이 나간 하객들을 해치고 단상으로 올라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최태석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짤그랑 하고 울리는 금소금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역사에 기록하고 있었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이강민은 두 아들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들들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다. 엄마도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으실 거야. 아이들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되찾은 정의와 안식을 위한 눈물이었다. 무너져 내린 거짓된 신전의 폐허 위로 한 가족의 길었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최태석의 화려한 제국이 무너져 내린 다음 날,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밤새도록 그의 몰락과 10년 전에 묻혔던 진실에 대해 떠들어댔고 그와 연루되었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은 닥쳐올 후폭풍에 대한 공포에 떨었다. 세상은 소란스러웠지만 이강민의 저택에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깊고 평화로운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다. 최고급 요리사들이 차려낸 진수성찬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리 밑에서 나눠 먹던 딱딱한 빵 한 조각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포크를 사용했고 진우는 그런 동생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강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다. 최태석과 그의 공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넥서스가 제공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그는 살인교사, 횡령, 뇌물공여 등 수십 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대한건설은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 찍혀 공중분해되었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범죄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이강민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상은 잃어버렸던 그의 두 아들. 넥서스 그룹의 새로운 후계자들의 등장을 주목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로. 이강민은 두 아들의 손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은 잠시 눈부신 불빛에 당황했지만 이내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강민은 준비된 연설문 없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연 회장에서와는 달리
분노가 아닌 깊은 사랑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오늘 저는 10년 만에 제 아들들을 여러분께 다시 소개합니다. 그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은 용감한 생존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동정이나 호기심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들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 아이들은 길 위에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넥서스 그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바로 이 아이들이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그 가치를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진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날 이후 진우와 서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너무 큰 방, 너무 많은 옷, 자신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행원들. 하지만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적응해 나갔다. 길 위에서의 생존 본능은 이제 새로운 환경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 능력으로 발현되었다. 그들은 최고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스펀지처럼 모든 지식을 흡수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결코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이강민은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서준이 창밖의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외쳤다. 아빠, 차 세워주세요. 이강민이 차를 세우자. 서준은 차에서 내려주저 없이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따뜻한 외투를 벗어 덮어주며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간식을 꺼내 건넸다. 진우 또한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같은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이강민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들들에게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물려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날 이후 넥서스 그룹의 이름으로 대규모 자선 재단을 설립하여 거리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시간이 흘러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강민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진우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평범한 10대 소년의 미소를 되찾았다. 서준은 형의 등 뒤에서 나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나무새는 이제 서재의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픈 과거의 유물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가족의 사랑과 승리를 상징하는 징표가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세 사람은 저택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마치 상처가 아문 뒤 돋아나는 새살처럼 아름다웠다. 이강민은 아들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올 거다. 그의 말처럼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났다. 진정한 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가족의 사랑과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서 있었다.